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과 모레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국제 질서 변화 속에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연일 핵 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진핑 주석이 집권 뒤 두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는 건데 먼저 시 주석 입장에서 이번 방북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 건 2019년 6월 이후 꼭 7년 만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지 7개월 만에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이고요. 또 7번째 두 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 네. 공교롭게 7이라는 숫자가 여러 개 겹치긴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표면적인 이유는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양국 정상이 더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시 주석 입장에서 보면 이란 전쟁과 또 미중 전략 경쟁 같은 복잡 다단한 국제 질서 속에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한편 미국 주도 질서에 좀 대항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달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았고 또 이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가졌거든요. 이와 함께 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새 정상회담이 이렇게 잇따라 열리는 것은 어떤 북중러의 어떤 삼각 구도를 선명히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속에 중국이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조금 더 가까이 두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하겠고요. 네. 또 하나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9월 워싱턴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그에 앞서서 대북 지렛대를 더욱 확보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 문제에서 어떤 중재적 역할을 좀 자임한다 이런 포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이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시 주석을 자신의 안방으로 초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북한에 있어서 중국은 전통적인 혈맹이고요. 항상 어떤 외교적인 든든한 뒷배였습니다. 그렇다고 북중 관계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거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인 2013년 친증파로 분류되던 이런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북중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후 북한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4차, 5차, 6차 핵실험을 이어가면서 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또 관계가 냉각되기에 이르렀거든요. 네. 그런데 1차 북미 정상회담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약 5차례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에 다시 좋은 날이 오기가 시작하는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다시금 발목을 잡았습니다. 북중 국경이 봉쇄된 한편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의 군사 밀착이 가속화하면서 다시금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제 중국 전승절 계기에 김 위원장이 방북하면서 북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됐는데 이후 7개월 만에 이렇게 시 주석이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서 북한은 중국을 자신들의 최대 교육국이자 후원국으로서 더욱 영향력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려는 포석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양측 모두에게 이렇게 중요한 회담인 만큼 의전도 관심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영접하는 모습도 연출될까요? 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양국 모두에게 혈맹을 재확인하는 그리고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도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7년 전처럼 이번에도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직접 나가서 시 주석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빈 방문인 만큼 예포 발사와 인민군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 행사는 당연한 것이고요. 네. 장소로는 김일성 광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시 주석을 영접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정황도 다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어서 환영 만찬과 또 북중 친선을 주제로 한 아마 특별 기념 공연도 관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난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펑레이 위안 여사가 과연 동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또 하나 더 주목되는 것은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이번 공식 성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시 주석을 과연 직접 대면할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김주애는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에 동행을 했지만 너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조금 우려해서 공식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김주애가 시 주석을 접견한다면 북한의 4대 세습 또 차기 후계 구도자에 대한 어떤
인도스, 인정을 하는 셈이라서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이 만약 김주애를 직접 만나게 된다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네. 의제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보다 경제 협력이 가장 큰 관심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양측 모두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경제 협력과 외교 안보 이런 전 분야에 대한 어떤 폭넓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마 경제 협력에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북중 교역이 예전 같지 못한 가운데 양국 모두 교역 확대 또 접경 지역 개발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두만강 하류의 그 수로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이른바 두만강 출해 문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도를 보면요. 중국 접경에서 두만강 하류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지점에서 북한과 러시아 국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걸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약 두만강 마지막 약 15km 정도 지점인데 이런 두만강하고 진출이 가능해지면 북중러의 어떤 물류 인프라 구축 또 접경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와 함께 2014년 완공된 뒤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신압록강 대교의 그런 문제, 또 나선 경제 특구 개발이라던가 또 중국인의 원산 갈마지구 관광 같은 교역 정상화, 또 북한 관광 확대에서 얼마나 진전된 결과가 나올지도 이번에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경제는 협력 모드지만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연일 핵이랑 군사력 무력 과시를 하고 있잖아요. 또 비핵화 논의가 불가하다는 발언도 나왔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일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신형 구축함 또 시험 항해에도 참관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군수기업소를 방문해서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의 대폭적인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군수 시찰을 통해서 강조한 건 바로 핵무력의 강화입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핵물질 생산 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했다는 그런 주장도 내놓았고요. 또 특히 그 신형 구축함 항해 시험 참관에서는 이제 김주애와 함께 동반을 했는데 해군 무력을 통한 핵전쟁 억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시 주석 방북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핵무력 증강을 강조하면서 그런 공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담화를 내고 핵 보유국 지위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반발하는 내용인데 그 속내를 보면 북중 정상이 만나더라도 핵 보유국 지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 네.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나아가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비핵화가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시 주석의 반응에 무엇보다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시 주석이 잇따라 해외 정상을 만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북핵 불용이라는 그런 명시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약간 입장의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북한을 놓기 위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로서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거는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에서 어떤 건설적인 중재 역할을 할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그 북중 간의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네. 또한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가기를 바란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여전히 바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움직여서 북미 대화가 다시금 재개되고 그것이 남북 대화의 물꼬로 또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이 모종의 중재 역할을 해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고 북한이 이렇게 못 받고 있고 당장은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동인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타이완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동조를 조금 하면서 외교적 뒷배를 든든히 하고 대미 견제 노선을 분명히 하는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조금은 열어두고 그런 작업을 병행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동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로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꼭 100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종전 이뤄질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이란 전쟁이 벌써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주고받은 어떤 종전 협상안에 대해서는 양의 각서는 아직도 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핵심 의제인 이란의 핵포기와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두고 여전히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산발적인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휴전을 파기할 만한 그런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도 급등을 하고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여론이 유호적이지 않은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이번에 그 전쟁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하면서 이번 전쟁 반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지속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겠고요. 이란 측에서 보면은 이 수출입 봉쇄가 계속 길어지면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고 또 원유 저장 시설도 포화되고 있어서 이것이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는 국제법적인 이제 위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행료는 아니고 서비스 차원의 서비스 요금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각자 승리를 주장하는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는데 상호 명분을 찾는 합의안에 적절한 선에서 타결을 하고 세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국 지도자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다가오는 북중 정상회담 또 중동 상황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